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안녕하세요. 강수돌 세상 사는 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네, 남FM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연말이네요. 글쎄.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을 다 이루셨나 모르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이 없어서 마음은 참 가볍네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하는 거 없이 많이 바빴네요. 뭐 지금 목표했던 일들이 어떻게 네, 다 제 1차적인 목표는 건강을 추스리는 거고, 네. 2차적인 목표는 텃밭을 잘 가꾸는 거죠. 네, 네. 예, 뭐 수확은 별로 없지만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가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나는 어떻게든 너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꿈에라도 나올 듯 서성이고 그래. 어쩜 우린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고 꾸미지 않은 모습아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멈춘 후 보이는 날은 다 사랑이고 마음이며 그것은 다 자리에 있으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야. 나는 애써 굳은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직은 멀었구나 사는구나 그래. 어쩜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인가. 그러니 이제 멈춰야 해. 그때의 우리는 당연한 사랑이고 마음이며 한 날에 다 있어줄 것이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날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 아직 멀었나 싶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 난 아무도 모르는 멈춘 생각에 여유를 나누고픈 마음뿐이야. 네. 오늘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저 역시도 네, 잘 살고 싶은데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잘 살아야죠. 예, 여기 카메라에 보이시긴 할 텐데요. 오늘 요 책이에요. 네, 책 제목이 잘 산다는 것.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 근데 예. 막상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 좋은 대학 가면 잘 살 수 공부만 있다고. 하면 잘 사는 걸로 하는데 공부할 때 불행하죠. 다. 책에 보니까 2014년도에 집필하신 책이더라고요. 네, 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글자가 아주 큼지막하고 네, 그림도 있어서 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읽기가 아주 수월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좀 재미있게 네. 만드는 책이죠. 저한테 딱 어울리는 책이네요. 어른들도 뭐 읽어도 좋아요. 네네. 혹시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좀 네. 말씀해 주시면. 보시다시피 너머 학교라는 출판사고 예, 기본 기획은 고병관 선생님이 기획을 하셨고 기획 의도는 청소년들에게 잘 산다는 것, 네. 그다음에 뭐 글을 쓴다는 것, 네. 또는 뭐 생각한다는 것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궁금증을 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답하는 여러 가지 시리즈물 중에 하나이죠. 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논다는 것, 네. 네. 본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 느낀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 탐구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에게 한 꼭지씩 제목을 주고 작은 책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네.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좀 읽기 편하게 네. 글자도 크고 맞아요. 사파도 좀 이렇게 이쁘게 맞아요. 좀 들어가고 네. 예. 어른들도 읽기 네네.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다고 다 아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저자분들의 어떤 철학이나 관점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네.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기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 같았어요. 네. 그 책을 저도 이제 뭐 이게 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방 읽긴 했는데 네. 서두에 보니까 교수님 2장 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네. 좀 흥미를 돋구자. 네. 두 번째는 내가 대학 선생하면서 2장 한 것도 잘 살아온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네. 강수돌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잘 모르기도 일단은 할 그러죠. 수 있고 맞아요. 또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또 맞아요. 먼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강술 교수님을 잘 아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더 한 번 더 네. 교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네. 한번 알 수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삶의 철학을 알 수 있겠죠. 네. 네. 지금은 하동에서 네. 네. 살고 계시고 그때 조치원에서 사실 때의 맞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담아 네네. 주셨더라고요. 네. 네. 닭도 키우셨어요? 네, 닭도 있고 강아지, 고양이, 뭐 쥐도 많이 키우고. 쥐도 키웠다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책에 좀 본격적인 내용을 조금 바로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죠. 네. 제가 읽어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다 쓰셨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네.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까? 네. 이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네.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네. 저는 만족하겠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거는 시점에 따라서도 네. 다를 거고 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버느냐 하는 액수보다도 내가 내 상황 조건에서 굶지 않고 또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서 유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고정된 액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평균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적정한 수준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교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거는 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렇죠. 현실은 네. 저는 현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요. 네. 첫 번째는 마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100세 내지 80세 정도 되면 삶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근데 막연히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데 막상 좀 행복하게 살아볼라 그러면 다 마감하고 떠나요. 예, 두 번째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벌어야 좋을지 모르고 무조건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냥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떤 뭐 부자로 산다는 느낌보다 그래도 사람들 사는 것 많지 뭐 좀 집도 구하고 뭐 이렇게 자식들 교육도 네. 시키고 하려면 네. 조금 뭐 그래도 좀 당연히 열심히 네. 살아야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 사는 만큼이라는 기준은 늘 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지금 뭐 일상생활을 하기에 부족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죠. 그런데 벌었더니 내 몸도 마음도 좀 망가진다. 그런데 밥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다. 그러면 좀 쉴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시점에 사람들은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몸과 마음이 쓰러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했는데도 남들하고 맨날 비교하다 보니 부족감을 느껴가지고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어도 끊임없이 또 돈 벌러 나가는 노인들 그런 거를 보면 기준은 내 안에 있어야지 자꾸 바깥을 쳐다보고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딸려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 스스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자기 사회적 자신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회적 조건조차도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처녀나 총각으로 혼자 살 때는 조금 벌어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자녀가 생겼다. 네. 그러면 두 뭐 파트너가 상의해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벌 것인지 그런 걸 스스로 결정하고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어찌 보면은 어떤 새로운 상품을 팔아먹거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몰아넣는 엮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 어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그렇죠. 거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 이게 행복과 어떤 네. 경제적인 어떤 소득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연구한 것 같은데 요거 맞습니다. 그럼 설명을 조금 네. 해주시죠. 가장 쉽게 말하면 리차드 이스틀링 교수가 1974년에 네. 벌써 50년 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인데 소득 수준과 행복도가 과연 비례하는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네, 더 사람들은- 많이 행복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틀링 교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는 거 맞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충족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 예를 들면 굶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나 정대하건 간에 별로 행복이 안 올라가고 수평선을 달리더라. 40몇 개국의 데이터를 쭉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큼 행복도도 직선으로 쭉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게 이제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겠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은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저의 결론은 삶의 양, 소득 수준은 높아지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행복도는 유지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은 옛날보다 10배, 20배 많이 높이 올렸고 부자가 됐지만 내 건강이 망가졌다. 또는 하루 종일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 나눌 시간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불행해지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느끼듯이 기후위기와 같은 사태처럼 삶의 질에 중요한 물이나 공기나 흙이나 기후 상태가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죠. 이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더 불안해지고 앞으로 멸종이 언제 올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사실 지구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죠. 네. 그 저희 뭐 기사나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무슨 뭐 전 세계 나라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 같은 거를 맞아요. 조사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한국은 조금 밑에 있는 어. 경우가 많고 OECD 중에서 OECD 네. 나라 중에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하위권이죠. 경제력 지수 내지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1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최근엔 7등까지 올라가고 그랬고 네.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선언이 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 수준 또는 삶의 만족도 수준은 하위권에 속하죠. 뒤쪽에서 가깝죠. 이제 그런 지표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또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실은 뭐 그럼요.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맞아요.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네네. 오늘도 제가 근무하던 대학의 교수님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미국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오셨는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네. 캘리포니아 왜 그리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에 노숙자가 많은지 모르겠다. 미국 전역만 해도 수십만 명의 노숙자들이 도시들에 뭐 뉴욕도 시카고도 LA도 노숙자들이 우글거리고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7만 명. 미국 도심지 몇 군데만 합쳐도 한 40만 명 가깝다고 그러면서 마약,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네, 그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조차도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질문이 아니라고 제가 곤란한 맞아요. 질문이라고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결혼하고 그렇죠. 나서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들을 봤을 때 이게 네. 정말 도대체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를 벌어야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내가 버는 거에 맞추어서 생활을 구조조정하면 되죠. 소비를 줄인다든지 아나바다를 활용한다든지 요즘 같으면 당근마켓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맺으면서 새 상품 안 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자꾸 사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맞아요. 지금 근 한 200년 가까이 우리가 그렇죠. 하면서 네. 그 방식이 굉장히 사실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 DNA가 바뀌어 버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죠. 아끼고 아끼는 방법. 네. 네. 예,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또 이야기 중에 제가 좀 조금 충격적인 어떤 네. 이야기는 은행 얘기였어요, 사실. 네네. 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음.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은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맞아요. 기관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부족한 경제적인 또 저기를 음. 이렇게 대출이라고 하는 어떤 맞아요. 과정을 통해서 좀 메꿔주기도 하고 음. 물론 이자가 높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네.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책에 잠깐 알기 맞아요. 쉽게 또 풀어서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까? 이를테면은 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뭐 지갑에서 꺼내는 1,000원, 네. 뭐 10,000원 이런 네. 식으로 거래하는 이게 이제 음. 감각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라기보다는 네. 숫자로만 왔다 갔다 네, 하죠. 특히 스마트폰에서 네. 네.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현금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은행은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음. 숫자 노름으로 네. 돈을 벌고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런 네. 어떤 네. 저기 이렇게 현금을 왔다 갔다 그렇죠. 하지 할 필요가 않음에도 없죠. 네네. 네. 네. 필요가 없고. 이거는 뭐 네. 땅 짓고 헤엄치기인가 아니면은 무슨 뭐 저기 물 팔아서 뭐 저기 하는 그건가 뭐 이런 느낌. 그러게요. 네. 그 이 방송을 만약에 은행에 계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은행 트리범, 은행을 터는 은행 트리범보다 더 사악한 것은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렇죠. 가족이나 형제들과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이제 차츰 세월이 변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잊어버렸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금융계의 대부들은 유대인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지키는 데가 이슬람 계통이죠. 이슬람에서는 이자놀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부모 형제간에 이자놀이 했던가요? 옛날에 부모 형제간에는 이자놀이 안 했어요. 그리고 친구끼리도 진정한 친구라면 정말 힘들다면 내가 선물처럼 줬으면 줬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죠. 정 받을 마음이 있으면 이자는 말고 원금만 돌려다오.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일종의 그 자체가 사업이 된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면 은행은 10만 원만 남겨두고 9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놀이를 해요. 그게 한 명이 아니고 100명이 되면 1억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원의 돈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10% 1,0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9천만 원 가지고 이자놀이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자놀이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우리들에게 작은 이자를 주면서도 은행은 더 몸집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 횡재세라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는가. 다른 데는 어려운데 은행만 돈 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횡재세 논의가 정유사와 이제 은행 요 두 군데가 가장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는 대출 이자는 비싸고 네. 그 우리가 적금이나 이렇게 맞습니다. 저금을 하면 네. 이자는 그렇죠. 거의 네. 이렇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예대 마진이라 네. 그래서 상업은행이고요. 이제 투자은행 쪽으로 가면 더 심각하죠. 일종의 거품 경제 내지 카지노 경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남의 빚 채권 네. 채권 자체를 가지고 그거 자체를 또 다른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개인 A라는 개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빌려주면 내가 은행의 채권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채권자라는 그 채권 증서를
또 희한하게 뭐 몇 년짜리 이래가지고 다른 소비자나 그걸 담보로 은행에다가 또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몇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실물 경제,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데 들어가는 화폐가 아닌 순수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네. 또는 그런 그 어떤 담보물 파생 상품 이런 거에 마진을 노려서 새로운 금융 시장을 만들어서 상품 돈놀이를 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경제의 본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분리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죠. 그때 미국에서 네. 몇 년이었죠? 바로 2008년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예, 그게 아마 그 교수님 바로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게 예, 원인이었던 거잖아요. 그 이제 은행에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라.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은 그 시세 차익 남길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건설업과 금융업이 합작으로 작전을 폈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해고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기지로는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데 융자 한돈을 못 갚아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담보로 잡았던 집을 차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노숙자로 쫓겨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데 노숙자들이 증가한다는 게 지금 이 현상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 집은 집대로 이제 은행한테 넘어가고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난리가 나는데, 그 은행을 제대로 원래 원금을 못 갚으니까 은행도 담보로 잡은 집을 차압은 하지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도는 거죠. 그래서 은행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이러는 관계인데 제대로 돈이 안 도니까 연쇄 줄도산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위기들이 닥치면 저는 좀 화가 나는 거는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맞아요. 받았는데 국가 세금을 통해서 그 메꿔주죠. 도산하는 기업들한테 맞아요. 이게 세금이 이렇게 그렇죠. 쏟아 들어가면서 그 공적 자금을 대주어서 파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은행이건 대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가 허물어지니까 자본주의 구하기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시장한테 맡겨둬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시장이 망하게 생겼을 적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의 일부를 공적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으로 뭐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거의 안 받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대주어서 긴급 수혈을 하는 거죠. 그때 한국으로 따지면 97년도 IMF 바로 소위 그렇습니다. IMF 때가 바로 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우리가 금모으기 했는데 금모으기 뭐 왜 했느냐? 우리한테 금을 사가지고 싸게 산 거죠. 그리고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가지고 기업을 구제한 거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그 기업이 구제하고 나면 이제 기업이 잘 돌아가면 다시 고용이 확대된다 그랬는데 생각만큼 고용은 확대되지 않고 설사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더 빡세게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그게 자본주의의 네. 현실 아닙니까? 그때 피해 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도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고, 맞아요. 거기, 심지어 살생부 자기 기업의 해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던 부장님이 그 작성하고 나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 문제 원인을 따지면 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나 이제 이런 짜금짜금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 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돈 노름하고
했던 사람들은 멀쩡히 있다는 게 조금 뭐 안타깝다. 크게 보면 어느 누구도 멀쩡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분명하죠. 그렇죠. 그게 네. 이런 얘기들이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이게 좀 어떤 관점이나 이런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돈벌이로 바라보는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취하고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관점을 취해서 네. 무한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가, 네. 그것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가, 그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돈벌이 경제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 건강이 망가지고 이래저래 뺏기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뭐 무거운 얘기를 했더니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와서 다시 예,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했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채원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예요. 클레멘타인. 이 노래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노래 듣고 와서 같이 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바람 부는 하룻날에 아버지를 찾으러 바닷가에 나가더니 해가 져도 안 오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넓고 넓은 바닷가에 꿈을 잃은 조각배 철썩이던 파도마저 소리 없이 잠드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남해 FM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은 노래 클레멘타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노래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이 노래가 원래는 1800년대 중반에 네.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서 네. 골드러시라고 하는 네. 일이 벌어졌대요. 노다지 금 캐러 네, 네.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때 이제 금 캐러 갔던 예.
광부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광부라고 할 텐데 네. 그분들이 어떤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광부들이 음. 자기의 딸을 네. 이렇게 그리워하고 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클레멘타인이 뭐 오리들을 물 속에 넣어주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빠져 죽었대요. 네, 딸이 예, 네, 클레멘타인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때도 이때만 음. 이때도 그런 노다지를 캐러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 노다지가 뭔지 아십니까? 노타치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금을 발견하고 아무도 잡지 마. 내가 정말이에요? 가지고 노다치, 노타치 거기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나 한자가 아니었네. 영어에서 온 거죠. 정말이요? 영어에서 온 뭐 일본식 한국말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군요. 노다지.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광부들이 그래서 금을 많이 캐서 네. 부자가 됐느냐? 금광주만 부자가 됐겠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럼 굉장히 아마 예. 노동자들이야 최저임금 받고 살아 나오기라도 했다면 다행이겠죠. 예. 네. 네.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여서 맞습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도 그렇죠. 예. 이 뭐야 네.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네. 갈수록 이 양극화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네.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벌이 경제는 이 소위 시장 논리에 그대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책이라든지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로 바뀌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 교수님 이 책에서도 네. 뭐 소득 격차를 네.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 맞아요. 이제 2014년도에 이 네. 책을 쓰셨을 당시에는 네. 상위 20%, 네. 하위 20% 소득 비교를 한 네. 건데 그때 7배라고 여기 언급을 7배. 하셨는데 예. 제가 요번에 나오면서 찾아보니까 네. 그게 7배가 아니라 지금 15배로 늘어났어요. 15배로. 예. 이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파이를 키우면 네. 모두 좀 골고루 사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 생산하면 위에 물이 흘러 넘쳐서 아래쪽에도 많이 간다라고 하는 이론이 트리클 다운 이론. 한자말로 이제 적하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무슨 낙수 효과 뭐 이런 낙수 효과 맞아요. 네. 딱 같은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위에 물이 밑으로 그릇을 다 채우고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그 위에 그릇이 어머니 은혜처럼 너무 넓고 깊어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안 차. 아니면 계속 호스를 대고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릇이 커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의 90% 다 차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그릇을 갖다 놔. 또 채우라 그래. 그러니까 밑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뒤로 돌아가서 봤더니 그 그릇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스로 몰래 물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 이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처음에 그릇이 작더라도 그걸 작은 걸 채우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비교적 골고루 나눠 먹는 그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론상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론상으로는 하는데 현실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이시잖아요. 재미있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안 쏘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여기 책에도 사실 언급이 돼 있어요. 네. 보시면은 그 이런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칼폴라니 맞아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상품화 문제, 맞습니다. 이 상품화 되지 말아야 할 네. 것들이 상품화 되면서부터 네. 이 사단이 계속 나고 맞아요. 있다. 그게 네. 벌써 제 기억으로 8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1944년에 거대한 전환이라고 네. 하는 책을 칼폴라니 선생이 썼는데 그 책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노동이나 네. 토지나 화폐는 상품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것을 상품화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뭐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불평등 문제나 환경 오염이나 인간성 파괴나 이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벌써 8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시처럼 여기잖아요. 집도 사실 아. 주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슨 그렇죠. 예 네. 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혜택을 보는 사람 당연히 있는데 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택을 보는 자와 음. 혜택을 못 보는 자 사이에 간극이 커질 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걸 우리가 반성해야죠. 근데 지금도 그게 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무슨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무슨 GDP가 몇 프로 올랐다는 네, 둥 혹은 네. 이제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몇 프로 성장을 할 거라는 둥.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 우리는 발전하는 것 같고 네,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막 박수를 치고 난리 그래서 나죠. 우리도 조금 더 잘 사는 어떤 네. 선진국이다. 그렇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 행복하지 못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산업화 패러다임, 한국식의 뭐 경제개발 내지 새마을 운동까지 아프리카에 수출할 정도로 다 산업화에 매진했는데 그걸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예, 우리가 그걸 그럼 미리 나머지 안다면 75% 나머지 75%는 맨날 허덕거리면 살고 경우에 따라 쫓겨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판자촌에 살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25%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동 살동 그렇게 달려온 거죠. 네. 네. 그 교수님이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중독이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래쪽 사람들은 높은 데 가기 위해서 동경하면서 중독이 되어가고 위쪽 사람들은 많은 걸 누리면서 향유 중독 상태에 빠져가지고 너도 나도 중독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깨닫고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하고 마주 앉아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책에서 언급하시는 맞아요. 이야기인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저보고 뭐 나라 전체를 다 그림을 새로 그리고 집행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책에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대통령한테 그런 책도 쓰신 것 같은데 보내줘도 안 읽는 것 같아. 그렇게. 자 이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서두에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잘 산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 잘 산다는 거는 돈을 좀 많이 갖거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 번듯한 집과 직장과 차와 이런 것들. 예, 다르게 말하면 소유와 소비를 많이 할수록 잘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논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게 꼭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나 어떤 관점의 변화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마다 저는 뭐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또 다양한 또 그런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당연하죠. 어느 정도의 소유나 어느 정도의 소비는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스스로 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가치관이나 뭐 삶의 목적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교류되고 교차되고 또 음.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공공의 혹은 맞아요. 어떤 사회의 보탬이 되고 네. 또 그것이 또 개인한테도 이롭고 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음. 실은 어떤 지금과 같은 그냥 맹목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훨씬 더 좋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달려가자 네. 이런 이야기죠. 네. 예. 좀 집집마다 모든 예를 들면 집집마다 자동차를 다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중교통 시스템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굳이 그러죠. 예.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것도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배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학교는 학교들을 보내고 집에서 과외도 시키고 또 따로 공부하잖아. 그게 이제 소유나 소비를 남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쟁이 아니라 협동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다 보면 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따로 과외나 뭐 학원 갈 필요 없는 그런 배움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재미있게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남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존중받고 대접받으면서 일하면서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게 뭐 쉽진 않겠지만 항상 네. 교수님 원리는 말씀 원리는 나와 네. 있죠 답이. 이웃들과 하고 동료들하고 자연도 같이, 존중하고 네. 이웃들과 더불어서 협동하고 그렇게 네.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답이 간단한 간단 옛날 우리 노인들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네. 농촌 어촌에서 네. 부마시 네. 또 뭐죠 두레 네. 또 경우에 따라서 개도 모으고 네. 그 마을 민에 뭐 우리 오늘날까지 대동회라는 형식으로 마을에서 모여서 언언도 네. 하고 네.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하면서도 우리 삶 전체를 그런 마을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꾸려 나가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 그 뭐 제 지인도 그렇고 또 하시는 분들 그 요즘에 주식이나 코인은 기본으로 하시니까 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네. 돼요. 왜 그게 기본인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예.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네. 뭐 얼마나 청년들도 초조해요. 뭐 24시간 동안 그 내가 가진 주식이나 코인이 그 가치가 떨어질까봐 네. 초조하게 사는 거. 네. 제가 볼 때 좀 불쌍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제가 뭐 그 예전에 제가 자주 가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네. 그 사장님이 주식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예. 투자한 돈의 반을 다 날리셨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래도 갈 때마다 주식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실은 제가 볼 땐 떡볶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모았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네.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다 보니까 네. 이제 자꾸 이럴수록 그 한 대박에 다 만회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네. 마음 때문에 자꾸 더 휘말려 들어가죠. 맞아요. 나중에는 본전만 찾아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텐데 처음부터 안 했으면 본전이잖아.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중독인데 네. 참 그게 그렇게 계속 마약하고 똑같은 원리죠. 만드는 사회와 이 경제가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돈벌이 경제 자체도 순수하게 돌아가도 문제인데 돈벌이 경제의 파생 상품으로 거품 경제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벌이 경제의 원래 본 모습은 실물 경제와 동반되는 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탈해가지고 실물 거래와는 무관하게 숫자 노름만으로 돌아가는 그 거품 그러니까요. 경제. 네. 그게 우리를 더욱더 파탄에 몰아넣죠. 네, 좀 안타까운 어떤 사회의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은 하지만 또 현실의 또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네. 이런저런 생각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처음 하면 한번 들어갔는데 빠져나오고 싶을 때 못 빠져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중독 때문이지만
또 시스템 차원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기도 하거든요. 뭐 주식 투자를 권장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은근히 권장하고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탕 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우두머리들이 밑에 자꾸 물이 모여야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은근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네.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요 네. 얇은 책에 일단 다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도 크고 그림도 있고 네. 읽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자녀분들이 계시면 네. 또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잘 산다는 것. 네,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우애롭게 협동하면서 살고 이웃들과 서로 도우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고 또 내 양심이나 자연을 속이거나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수열 교수님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잘 산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밑줄 그은 한 구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117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잘 산다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관한 긴 여행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군요. 어때요? 잘 사는 것이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말,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굳이 이것을 부자라는 말로 표현하자면 돈이나 권력이 많은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소박하고 따뜻하다는 뜻에서 내면의 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진정 잘 살기 위해서는 여태껏 사람들 대부분이 믿어온 잘못된 가치관을 훌훌 털어내고 우리 내면의 깊은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제대로 느끼면서 거기에 충실하며 살아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신해철이 부른 민물장어의 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말해주지 않는 정말